할머니, 이거 읽어주세요. 손녀가 가져온 백설공주 동화책에 그려진 낙서를 보는 순간 71세 할머니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처음엔 귀여운 낙서인 줄 알았죠. 하지만 30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직감이 계속 경고했어요.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고.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가 끓여준 차 한 모금을 마신 순간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부터 한 할머니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벌인 목숨 건 사투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 된 김정숙이라고 해요.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며 산전수전 다 겪어왔기에 웬만한 일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듯 느껴질 만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끔찍한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제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사건이 일어난 건 작년 가을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서영이가 회사 워크샵으로 1박 2일 동안 집을 비우면서 손녀 지아를 맡아달라고 부탁했거든요. 70살이 넘어서도 손녀를 돌보는 일은 여전히 기뻤어요. 할머니, 지아가 두꺼운 동화책을 양손으로 꼭 안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7살 된 손녀의 통통한 볼에는 오후 간식으로 먹은 과자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읽어주세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무슨 책을 가져왔을까? 백설공주요. 할머니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표지에는 빨간 리본 머리띠를 한 백설공주가 7 난쟁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내 코에 걸쳤습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작은 글씨 읽는 것에 익숙했지만 요즘은 안경 없이는 힘들었거든요. 지아가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익숙한 백설공주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옛날 옛적에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백설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지아는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림 속 난쟁이들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이 난쟁이가 제일 귀여워요 하고 중간중간 끼어들기도 했죠. 몇 장을 넘겼을까요?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받는 장면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백설공주 그림 옆에 크레용으로 그려진 낙서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컵 모양이었는데 그 안에 작은 점들이 흩뿌려져 있고 숟가락 같은 선도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는 서툰 한글로 엄마가 우유에 비타민 타줘서 맛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비타민이라는 글씨를 보니 평소 며느리 서영이가 지아에게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서툰 글씨로 빗뚤빼뚤 쓴 낙서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아 나이 또래 아이들 그림치고는 꽤 자세했어요. 컵 모양도 정확하고 안에 뿌려진 점들도 실제 가루를 본 것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림을 꽤 잘 그리는구나 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해주는 일을 따라 그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마음 한쪽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다 보면 작은 신호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때 지아가 재촉하듯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읽어주세요? 지아가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동화책을 황급히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네. 우리 지아, 다른 책 볼까? 네. 지아가 신나게 대답하며 제 무릎에서 내려가 책꽂이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덮어둔 동화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 작은 낙서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느꼈던 그 미묘한 신호들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환자가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표정이나 행동에서 다른 신호를 보낼 때가 있었거든요. 지아가 새로운 책을 들고 다시 제게 달려왔지만 저는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지아야, 엄마가 타주는 비타민 맛있어? 아니요, 할머니, 조금 써요. 그리고 그거 먹고 나면 잠이 솔솔 와요. 지아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하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잠이 온다고? 비타민을 먹었는데 왜 잠이 온다는 말인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아에게 아침을 차려주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우유팩을 꺼내던 중 문득 어제 본 동화책 속의 낙서가 떠올랐어요. 지아야, 이리 와서 아침 먹자. 네, 할머니. 지아가 잠옷 차림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눈을 비비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저는 우유를 컵에 따르면서 지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지아, 엄마가 주는 우유 못 먹어서 어쩌나? 지아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안 먹어서 좋아요. 써서 먹기 싫은데 엄마가 있었으면 몸에 좋다고 다 마시라고 했을 거예요. 비타민이 쓸 수는 있지만 아이가 느끼기에 그렇게 쓸까 싶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약처럼 쓰다는 말이야? 아니요, 약처럼 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 몸이 튼튼해진대요. 저는 식탁 위를 둘러봤어요. 각종 영양제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비타민C, 오메가3, 종합 비타민까지 종류도 가지가지 다양했어요. 서영이가 건강에 신경 쓰는 건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최근 몇 달 동안 민호가 전화할 때마다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몸살 기운이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돼서 죽겠어요. 병원에 갔는데 특별한 건 없다고 하네요. 지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전 서영이가 전화로 말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어머님, 지아가 또 배 아프다고 해서 유치원에서 일찍 데려왔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흔히 그러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습니다. 건강한 가족이 갑자기 다들 몸이 안 좋아진다는 게 말이에요. 지아야, 우유 말고 주스 마실래? 좋아요. 저는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꺼내 지아에게 따라줬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니까 오늘은 우유는 피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지아가 주스를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그 낙서는 여전히 신경 쓰였어요. 아침을 다 먹고 나서 지아가 거실로 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설마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다 보니 작은 것도 크게 보는 버릇이 생긴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아를 지켜보니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얼굴색이 좀 창백하고 가끔 배를 만지작거리기도 했거든요. 지아야, 배 아파? 조금요, 괜찮아요. 가끔 배가 아파요. 점심으로 지아가 좋아하는 볶음밥을 해줬는데 평소보다 입맛이 없어 보였고 자꾸 물을 마시려고 했어요. 지아야, 목 말라? 네, 자꾸 목이 말라요. 간호사로 일할 때 배운 걸 떠올려 봤습니다. 계속 목이 마르고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다는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때는 보통 어떤 경우였을까요? 점심을 먹는 동안 지아는 평소보다 적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배를 손으로 문지르더군요. 할머니, 이따 아빠 엄마 언제 와요? 저녁에 올 거야. 엄마가 오면 또 우유 줄 거예요. 지아가 이렇게 말하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보통 맛있는 음료를 기대하기 마련인데 지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지아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어제 본 동화책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 낙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이상했어요. 컵 안에 그려진 점들이 정말 세밀했고 숟가락으로 젓는 모양까지 그려져 있었거든요. 아이가 이런 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해서 그릴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자꾸만 들어오는 맛있다라는 세 글자. 이건 기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지아가 잠에서 깨어나자 저는 다른 방법으로 물어봤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주는 우유 말고 다른 거 마시고 싶을 때는 없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거 다 마시고 나서 준다고 해요. 그럼 다 마셔야 다른 거죠? 네, 엄마가 약속해요. 몸에 좋은 걸 챙겨주려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겠지만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시키는 건 좀 이상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민호와 서영이가 곧 돌아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간호사로서의 직감은 계속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지아가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 배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니 더욱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서영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가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고 서영이는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엄마 아빠 왔어. 지아가 거실에서 뛰어나가 서영이에게 안겼어요. 우리 공주, 할머니랑 잘 지냈어? 서영이가 지아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죠.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지아가 말 잘 들었죠? 그럼 우리 지아가 얼마나 착한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워크숍은 어땠어? 민호가 캐리어를 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빡셌어요. 새벽까지 발표 준비하고 정말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을 거야. 저녁을 다 먹고 나서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영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게요. 고마워. 잠시 후 서영이가 찻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리차에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한약재를 조금 넣었어요. 서영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제게 건넸어요. 아이고, 고마워. 서영이가 참 세심하네. 저는 찻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넘기는 순간 혀를 찌르는 낯선 쓴맛에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한약재의 쓴맛이 아니었어요. 보리차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쓴맛이었어요. 이런 맛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맛이 어떠세요? 서영이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니 서영이 기분이 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찜찜했거든요. 특별한 맛이 나네. 몸에 정말 좋은 한약재예요.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서영이가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또 한 모금 마셔봤어요. 그런데 쓴맛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복도 끝에 있는 고무나무 화분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한번 힐끗 돌아본 뒤 저는 망설임 없이 찻잔에 남은 것을 화분에 쏟아부었습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키운 직감이 이 차를 마시면 안 된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와서
거실로 돌아갔어요. 서영아, 맛있게 잘 마셨어. 고마워. 저는 빈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어머, 다 드셨네요? 입에 맞으셨나 봐요. 앞으로 매일 끓여드릴게요, 어머님. 서영이가 정말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매일 쓰디 쓴 독 같은 차를 끓여주겠다고?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서영아, 무슨 한약재를 넣은 거야? 이름이라도 알아야지.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엄마가 옛날에 약국에서 사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 가끔 차에 넣어서 마셔요. 서영이의 대답이 좀 애매했어요. 한약재 이름을 모른다는 것도 이상하고 약국에서 한약재를 사왔다는 것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럼 민호도 마셔? 가끔요. 그런데 민호는 쓴맛을 싫어해서 잘 안 마셔요. 민호가 소파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그거 마시지 마세요. 엄청 써요. 서영이가 건강차라고 주는데 써서 못 마시겠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서영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아도 마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서영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지아는 못 마시죠. 지아는 우유에 비타민 타서 줘요. 정말 비타민일까요?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지아가 쓰다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서영이가 준 차의 그 이상한 쓴맛. 보리차에서는 절대 날 수 없는 화학적인 뒷맛. 제 아들이 거부하는 독한 차. 혹시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어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맴돌았거든요. 내일부터는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오전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지아를 등원시킨 후 저는 집안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TV를 보거나 뜨개질을 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어젯밤 마신 차의 이상한 맛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지아의 낙서와 가족들의 이상한 증상들까지 뭔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갔어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자 여러 가지 작은 용기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홍삼 파우더라고 손글씨로 라벨이 붙은 작은 지퍼백이었어요. 저는 그 봉지를 조심스럽게 꺼내봤습니다. 안에는 미세한 가루가 들어 있었는데 색깔이 좀 이상했어요. 홍삼 가루라면 갈색이나 붉은빛이 돌아야 하는데 이건 거의 흰색에 가까웠거든요.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각종 약품들을 많이 봤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루가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지를 코에 가져가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홍삼 특유의 쌉쌀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아니라 뭔가 화학적인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맡았던 어떤 약품 냄새와 비슷했어요. 손끝에 묻혀본 가루는 홍삼보다 훨씬 곱고 새하였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서 가루를 덜어내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세요? 서영이의 목소리였어요. 벌써 돌아온 건가요? 저는 황급히 지퍼백을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샘플을 담은 작은 봉지는 재빨리 앞치마 주머니에 숨겼어요. 응, 여기 있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영아, 이 시간에 회사에서 어떻게 나왔어? 어머님, 회의가 일찍 끝나서 어머님이랑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던데 뭐 하셨어요? 아, 내가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갔다 왔어. 아, 그랬구나. 그런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세요. 서영이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럼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서영이가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심장 박동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식사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숨겨둔 가루 샘플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어젯밤에 드신 차는 어떠셨어요? 서영이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아, 좋았어. 몸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더라. 다행이에요. 그 한약재가 정말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서영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점심을 다 먹고 서영이가 다시 회사로 돌아간 후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가루가 정말 홍삼 파우더일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일까요? 그때 정 교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저와 함께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던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약학대 교수로 계셨거든요. 독성학이 전공이라 이런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정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교수님, 저 김정숙입니다. 아, 정숙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교수님,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뵙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서요. 내일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내일 3시에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날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이 의문점들이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걱정스러워졌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요일 오후 3시, 저는 대학교 앞 카페에서 정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요.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거든요. 정숙 씨,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정 교수님이 웃으며 다가오고 계셨어요. 70대 중반이신데도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한 2년 만인가요? 그런데 전화로 말씀하신 게 뭔지 궁금하네요. 정 교수님이 제 맞은편에 앉으시며 관심 있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걸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요. 이게 뭔가요? 며느리가 홍삼 파우더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홍삼 파우더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정 교수님이 안경을 다시 쓰시고 봉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색깔이 홍삼치고는 좀 이상하네요. 냄새 좀 맡아볼까요? 정 교수님이 봉지를 열어서 코에 가져가셨습니다. 잠시 후 표정이 조금 굳어지셨어요. 정숙 씨, 이게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저는 지하의 낙서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의 이상한 증상, 그리고 어젯밤 차의 쓴맛까지 모든 걸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정 교수님은 말없이 들으시더니 가방에서 작은 확대경을 꺼내셨습니다. 잠깐만요. 정 교수님이 확대경으로 가루를 자세히 관찰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시약병도 꺼내서 가루에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뭐지? 가루와 시약이 만나 색이 변하자 정 교수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숙 씨, 이건 홍삼 가루가 아니에요.
제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뭔가요? 알칼로이드 계열의 화합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성분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알칼로이드요? 독성이 있는 화합물이에요. 소량으로는 약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과량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정 교수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전에 우리 연구실에서 비슷한 성분으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사고요? 한 대학원생이 실험용으로 쓰던 걸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실험 동물들이 간 손상을 입었죠. 그때 증상이 소화불량, 복통, 그리고 지속적인 갈증이었어요. 제가 들었던 증상들과 똑같았어요. 민호의 소화불량, 지아의 복통, 그리고 목마름까지. 교수님, 그 학생이 누구였나요? 정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여학생이었던 건 기억나는데 혹시 성이 뭐였는지라도요? 글쎄요,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미안해요. 저는 서영이를 떠올렸어요. 서영이가 약학대 출신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 학생이 서영이일까요? 교수님, 이가루 때문에 사람이 아플 수 있나요? 당연히 아플 수 있어요. 특히 장기간 소량씩 섭취하면 만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만성 중독이요? 네, 소화장애, 복통, 피로감, 심한 갈증, 그리고 심한 경우 간 기능 장애까지 올 수 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서영이가 가족들에게 독을 먹이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정식 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성분 분석을 받아보세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맡기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 교수님이 봉지를 다시 제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숙 씨, 이 일은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교수님. 특히 가족들이 더 이상 이런 걸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카페를 나서면서 제 머리는 복잡했어요. 정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화번호를 찾아봤어요. 내일 당장 가서 정확한 검사를 의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 서영이가 의도적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 교수님을 만나고 지아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어요. 지아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지아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어떤 그림? 가족 그림이요. 할머니도 같이 그렸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환하게 미소 짓는 지아. 이 아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계속 서영이를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드셨던 한약재 넣은 보리차 한 잔 드릴까요? 서영이가 또 물어봤어요. 아니야, 오늘은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러세요. 서영이의 표정이 살짝 아쉬워 보였어요. 혹시 제가 차를 안 마신다고 해서 실망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정 교수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정말 국과수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겠어요. 그래야 이 모든 의문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수요일 저녁 저는 아들 민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끌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민호가 퇴근해서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어요. 서영이는 지아를 씻기느라 욕실에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물어봤어요.
저는 지아의 낙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제 정 교수님과 만난 일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루 샘플과 정 교수님이 써주신 소견서도 보여줬어요. 민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호야,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서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절대로. 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 가루는 뭐라고 생각해? 정 교수님이 독성이 있다고 하셨어. 그건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민호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이야기하는 순간 욕실 문이 열리며 서영이가 지아의 손을 잡고 나왔어요. 무슨 심각한 얘기하세요? 서영이가 밝게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끝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영아, 잠깐 앉아봐. 네. 서영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민호 옆에 앉았어요. 지아는 거실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저는 가루 샘플을 꺼내 보였어요. 이거 주방 서랍에 홍삼 파우더라고 되어 있던 건데 맞는 거니? 서영이의 얼굴이 잠깐 굳어지는 것 같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제가 건강식품 회사에서 받은 무료 샘플이에요. 홍삼 파우더 맞아요. 정 교수님이 독성이 있다고 하시던데? 정 교수님이요? 누구세요? 대학병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분이야.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약학대 교수셨고. 서영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오래전에 은퇴하신 분 아니세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홍삼 제조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서영이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건강식품 회사 홈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어머님, 여기 보세요. 여기 똑같은 제품이 있어요. 화면에는 정말로 비슷한 제품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약학과를 나왔으니까 이런 건 더 잘 알 수 있어요. 서영이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어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서영이가 전문가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왜 맛이 이상했느냐고. 제가 다시 물어보자 서영이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미각이 예민하신 거예요. 어머님 나이에도 맛을 잘 느끼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지아가 배 아프다고 하는 건 아이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특히 성장기에는 더 그래요. 서영이의 설명이 모두 그럴듯했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지아의 낙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거요? 지아가 엄마 따라 하면서 그린 거예요. 아이들이 자주 그러죠. 하지만 너무 구체적이었어. 아이들 기억력이 좋잖아요. 어머님이 너무 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민호야, 너희들이 계속 몸이 안 좋잖아. 그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민호의 말에 서영이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요즘 정말 바빠서 몸이 좀 피곤했어요.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건가? 네, 어머님,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괜찮아요. 서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때 지아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왜 슬퍼해요? 할머니 안 슬퍼. 우리 지아가 걱정해 주는구나. 저는 지아를 안아주며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지아야, 엄마가 주는 우유 잘 마시고 있지? 네, 맛없지만 다 마셔요. 지아의 대답에 서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아가 편식을 해서 억지로라도 영양분을 섭취하게 하려고 그래요. 모든 게 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괜한 걱정을 한 것일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서영이의 설명이 논리적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제 말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정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괜한 상상을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깊은 배신감과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현관을 들어서는 제게 서영이가 인사했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일찍 깬 김에 그냥 왔어. 혹시 어젯밤 일 때문이세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서영이가 식탁 의자를 빼며 말했어요.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약학대학 출신인 거 아시죠? 서영이가 거실에서 액자를 가져왔어요. 졸업장이 든 액자였습니다. 봐요. 여기 분명히 약학과라고 적혀 있어요. 정말로 졸업장에는 약학과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전공자로서 말씀드리는데 그 가루는 정말 홍삼 파우더예요. 서영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 교수님이 왜 다르게 말씀하셨을까? 그 교수님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죠?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홍삼 제조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서영이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요즘에는 나노 기술을 써서 홍삼을 더 곱게 분쇄해요. 그래서 색깔도 예전과 다르고 흡수율도 높아졌어요. 화면에는 정말로 전문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었어요. 어머님이 간호사셨지만 약학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서영이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민호가 세수를 마치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보, 어머님께 제가 약학 전문가라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엄마, 서영이가 전문가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서영아, 혹시 그 한약재 정확한 이름이 뭐야? 진세노사이드 계열의 화합물이 주성분이에요. 홍삼의 핵심 성분이죠. 전문 용어를 사용하니 더욱 전문가 같아 보였어요. 그럼 왜 쓴맛이 날까? 홍삼 자체가 원래 쓰잖아요. 특히 농축된 형태는 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가족들 몸에 해가 될 걸 주겠어요? 저도 지아 엄마이고 민호 씨 아내인데요. 이 말에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이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전문 지식이 없으시니까 오해하신 것 같아요. 미안해, 서영아.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 가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니까 이해해요. 서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지아가 잠에서 깨어나오자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 싶어 긴가민가 했어요. 서영이는 약학과를 나온 전문가고 저는 간호사였을 뿐이니까요. 게다가 10년 전에 은퇴한 정 교수님보다는 최신 기술을 더 잘 알 수 있겠죠. 어머님, 그런데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서영이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병원? 어떤 병원 말이니? 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건강검진을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민호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엄마, 오랫동안 검진 안 받으셨잖아요.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왜 병원을 가자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해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겠죠. 생각해 볼게. 네, 어머님 몸이 건강해야 오래 사시잖아요. 서영이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서영이의 전문적인 설명들 때문에 제 확신이 흔들렸거든요. 정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괜한 상상을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저녁에 혼자 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하의 낙서, 가족들의 증상, 그리고 차의 이상한 맛.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가족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모두가 제 말을 믿지 않으니까요. 금요일 저녁 가족이 모인 식탁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영이가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서영이가 밝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가족들 안부를 물었는데 이제는 서영이가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집에서 쉬었어. 그러셨구나. 지아 돌봐주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죠? 서영이가 마치 제 컨디션을 체크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제가 아들에게 물어보자 민호가 서영이를 한번 쳐다보고 나서 대답했어요. 괜찮았어요. 서영이가 챙겨준 영양제 덕분에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 네, 서영이가 정말 잘 챙겨줘요. 민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영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뭔가 소외감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들 건강을 챙겨줬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그 역할을 완전히 차지한 것 같았거든요. 지아야,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었어? 제가 손녀에게 물어봤어요. 응. 지아가 대답하려는 순간 서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지아야, 할머니께 오늘 뭐 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봐.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래, 잘했네. 서영이가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지아야, 요즘 배 아픈 일 없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서영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지아야, 할머니가 걱정하시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려. 응, 괜찮아요, 할머니. 지아가 대답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뭔가 연습된 대답 같았거든요. 지아가 요즘 정말 건강해졌어요. 제가 영양 관리를 잘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서영이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서영이가 막아섰어요.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해. 아니에요. 어머님 연세에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서영이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며 제 손에서 그릇을 가져갔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점점 이 집에서 손님 취급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서영이 말대로 좀 쉬세요. 민호도 아내 편을 들었어요. 나는 아직 멀쩡해. 그래도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서영이가 부엌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저를 나이 든 사람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별로 할 일 없어. 그럼 집에서 푹 쉬세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요. 서영이가 마치 제가 아픈 사람인 것처럼 말했어요. 나 안 아파. 그래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푹 쉬라며 오늘은 하룻밤 자고 가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날 하루 묵어가면서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지하방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지아가 침대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이가 조용히 쓰레기통으로 가서 뭔가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아이가 몰래 토하고 있다니. 지아는 익숙하다는 듯 휴지로 입을 닦고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이가 아프다는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 모두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서영이는 점점 더 강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토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내일부터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서영이가 점점 집안의 실권을 잡아가고 있었고 저는 점점 무력한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아를 지켜야 했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지아가 아파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접수처 직원이 물어봤어요. 가루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지참하셨나요? 저는 신분증과 함께 가루 샘플을 건넸어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그동안 가족들이 계속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하죠? 그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가족들을 관찰했어요. 특히 서영이가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후 국과수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정숙 선생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받아가시겠어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국과수로 갔어요. 분석 결과입니다. 직원이 건네준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료에서 고농도의 아트로핀 및 스코폴라민 검출, 장기간 섭취 시 간독성 및 신경독성 유발 가능, 치사량에 근접한 농도.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 독이었던 거예요. 저는 곧바로 지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하려고 왔는데요. 어떤 일이신가요? 며느리가 가족들에게 독을 먹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 형사가 제 진술을 듣고 국과수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며느리분 신상을 알려주시겠어요? 박서영이라고 해요. 약학대를 나왔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박서영 씨는 약학과가 아닌 화학과 졸업이에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독성학을 연구하다가 실험사고로 제적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박서영 씨 남편분 명의로 10억 원 규모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손녀분 앞으로도 5억 원의 보험을 들어놓았고요. 세상에 서영이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족의 목숨을 노린 거예요. 지금 영장 신청 중입니다. 내일 체포할 예정이니까 가족분들께는 미리 알리지 마세요. 다음 날 오후 경찰이 집에 왔어요. 서영이는 평소처럼 웃으며 문을 열었지만 곧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서영 씨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뭔 소리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영이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수갑을 채웠어요. 민호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을 때는 이미 서영이가 연행된 후였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호야, 서영이가 너희들에게 독을 먹였어. 저는 국과수 분석 결과와 경찰 조사 내용을 모두 보여줬어요. 이럴 수가. 민호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우리 지아는 괜찮을까요? 나도 몰라.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지아와 민호 모두 간 기능 수치가 비정상이었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큰 손상은 없다고 했지만 몇 달간 치료가 필요했어요. 엄마가 저랑 지아를 살렸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말을 안 믿어서.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정말 끝이 아니었어요. 재판이 남아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서영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법정을 둘러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서영을 입정시키세요. 법정에 나타난 서영이는 예전의 밝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초췌한 얼굴에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검찰 측 모두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피고인은 남편과 딸을 서서히 독살하여 보험금 15억 원을 타내려 했습니다. 검사가 국과수 분석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어요. 시료에서 검출된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은 치사량에 근접한 농도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홍삼 파우더라고 속이며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의 낙서가 증거로 나왔어요. 7세 피해자가 그린 그림입니다. 엄마가 우유에 가루를 타주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림을 반복해서 그린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벌어진 일임을 보여줍니다. 검사가 서영이의 학력 위조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약학과 출신이라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독성학을 연구하다가 실험사고로 제적당했습니다. 서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 직전 남편 명의로 10억 원, 딸 명의로 5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명백히 보험금을 노린 범죄입니다. 서영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정말 홍삼 파우더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인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독성학을 전공했습니다.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모를 리 없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저도 증인석에 서게 되었어요.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입니다.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나요? 손녀가 동화책에 그린 낙서를 보고 나서부터입니다. 저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어요. 서영이가 준 차의 이상한 맛, 가족들의 증상, 그리고 가루를 발견한 경위까지. 피고인이 차를 끓여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제가 다 마셨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했어요. 자주 끓여주겠다고도 했고요. 서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아의 차례였어요. 아동 전문가가 동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증언이 진행됐어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지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가 우유에 쓴 가루를 넣어줄 때마다 배가 아팠어요. 토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다 마시라고 해서 참았어요. 민호도 증인석에 섰어요. 아내를 믿었는데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제 딸까지 해치려 했다니.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서영이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비타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추궁했어요. 그럼 왜 보험에 가입했나요? 왜 학력을 속였나요? 서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족을 독살하려 한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서영이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의는 실현됐지만 가족이 겪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민호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지아만 잘 돌보자. 하지만 정말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민호와 지아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없는 집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평화로운 분위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민호는 처음에는 충격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문 상담을 받으며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과 상담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 다행이야. 민호의 얼굴에 예전의 밝은 표정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지아는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며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간 기능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예전처럼 활발해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배 안 아파요.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우유도 맛있어요.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순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지아와 함께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할머니, 저기 그네 타고 싶어요. 그래, 가자. 지아가 그네를 타며 깔깔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 아이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할머니도 타요.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괜찮아요. 할머니는 영웅이니까. 지아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웃으며 지아 옆 그네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가 우리를 구해준 거죠? 그런 셈이지. 할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아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잖아. 이제 괜찮아. 네. 할머니가 항상 지켜줄 거죠? 물론이지. 할머니가 항상 지켜줄게. 저는 지아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어요. 그때 민호가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공원으로 왔어요. 지아야,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왔어. 와, 아빠 최고. 가족 셋이 함께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민호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어요. 뭘 고맙다는 거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었잖아요. 처음엔 엄마 말을 안 믿어서 죄송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민호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할머니는 정말 영웅이에요. 지아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공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영웅은 아니고 그냥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지아가 제게 달려와 꽉 안겼어요. 저는 지아를 안으며 이 순간을 마음에 새겼어요. 앞으로 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아가 새로운 그림을 보여줬어요. 유치원에서 그린 건데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셋이에요. 맞아, 우리는 셋이야. 예전 낙서와는 완전히 다른 밝은 그림이었어요. 아이의 마음도 이제 평화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을 때 지아가 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해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배운 직감과 경험이 결국 가족을 구했거든요. 앞으로도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아의 웃음을,
민호의 건강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지하의 낙서를 그냥 넘겼다면,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키운 직감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우리 말을 믿지 않을 수 있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지아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민호도 많이 회복됐어요. 우리 가족은 비록 작아졌지만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 아이들을 지켜나갈 거예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